61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복식부기. 그래서 복식부기 보시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복식부기라 그랬는데 지금은 복식회계라고 합니다. 왜냐면 부기라는 말을 안 써요, 요즘에는. 그래서 부기 대신 이제 회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가 배우는 게 복식부기 복식회계예요. 그래서 요 복식부기 복식회계의 특징은 요게 있는 거예요. 원리원칙. 그래서 저희가 수업 첫날부터 수업 끝날 때까지 그 정해져 있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복식부기 복식회계가 원리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자리 알아보시다 보면 그 내용에 요거 있어요. 복식부기 의무자. 뭐 이제 공고 보면은 막 내용들 나오잖아요. 뭐 자격증 뭐 있는 사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뭐 복식부기 의무자 아니면 뭐 복식부기 가능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결론은 회계할 줄 아는 사람이 복식부기 배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차평균의 원리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그랬죠?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재산의 모든 변동 상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입니다.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비교하여도 기록의 정확성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세요. 그래서 우리 항상 차변과 대변은 반드시 똑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반드시 일치한다. 맞죠? 그 다음에 6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수량 결정 방법. 우리 수량 결정 방법에 세 가지 있습니다. 계속기록법, 실지재고 조사법, 그 다음에 혼합법.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래서 제가 암기를 강조하는 게 딴 것 때문이 아니에요. 시험 때문에 그래요. 시험 때문에. 왜냐면 이거는 뭐 내용을 알고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외우고 있냐, 못 외우고 있냐.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대략 한 5개에서 10개 사이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이라. 그 다음에 63번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말 제곱.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 기말 그러면 12월 31일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적 시가에 가까운 최근의 원가. 최근의 원가라는 건 말 그대로 최근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 게 남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기말이라는 건 12월 31일이죠. 그 다음에 최근의 원가라는 거는 최근 게 팔린 거예요, 남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왜냐면 12월 31일 날 남은 게 최근에 거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의 선입선출법입니다. 왜냐면 선입선출법의 뜻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죠. 맞죠? 그러면 나중에 들어온 건 뭐하죠? 남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래서 요거는 63번은 최근에 게 남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4번은 앞에 잠시만 보세요. 제가 먼저
요걸로 답을 구해 드릴 거예요. 후입선출법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참고해서 선입선출법으로 구할 시간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50원에 25개. 그러면 요거는 1250원 나오는데 요거는 매출액이에요. 왜냐면 거기 팔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거기 보시면 20개를 팔았는데 물어보는 게 매출액이에요, 매출 원가예요? 매출 원가입니다. 그래서 후입선출법이니까 나중에 판 거를 나중에 산 걸 먼저 파는 거예요. 그러면 25개를 밑에서부터 팔면 돼요. 왜냐면 아래에 있는 날짜가 그 최근 날짜잖아요. 후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20개에 일단 40원 팔아서 얼마 돼요? 800원. 그 다음에 우리는 총 몇 개를 팔아야 된다고요? 25개를 팔아야 돼요. 그래서 5개를 더 파는데 5개는 얼마짜리에서 파는 거죠? 30원짜리에서 파는 거죠. 그래서 5개는 30원. 그래서 150원. 그래서 총 얼마 나와요? 950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950원.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후입선출법은. 왜냐면 후입선출법의 뜻이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것부터 팔면은 후입선출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요번에는 요걸로 팔아보세요. 선입선출법으로. 똑같은 문제인데 후입을 뭐라고 생각하고 풀어보세요. 선입이라고. 선입선출법이어도 요거는 똑같아요. 매출액은 어떻게 팔든 매출한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1250원이고 우리가 풀어야 될 거는 매출액이 아니고 뭐예요? 매출 원가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위에서부터 파는 거예요. 왜냐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에 10개 있었죠. 그래서 10개에 20원에서 200원. 그 다음에 5월 2일 날 8개 있었죠. 그래서 8개에 30원에서 240원. 그 다음에 이제 몇 개만 더 팔면 되죠? 7개죠. 총 25개 팔았으니까. 그래서 7개에 35원에서 245원.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685원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선입선출법이었으면 1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후입선출법이니까 몇 번이 답이에요? 3번. 그 다음에 6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영어권. 일단 정답은 2번이에요. 왜 2번이냐면 요것도 이제 약간 암기식 문제인데 우리 무형자산 외울 때 식별 가능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따로 떨어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권은 자가창출 안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돼요. 왜냐면 영어권이라는 게 영업이 잘 되는 권리를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권리금하고 비슷해요. 우리 보면은 장사 잘 되는 가게 있잖아요. 그런 데는 권리금 받아요, 안 받아요? 권리금 받죠.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 쓰고 내용연수는 20년 이내로 하고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정액법 쓰고 그 다음에 개발비는 무형자산, 영구비 및 정상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였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식별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회사하고 따로 떨어뜨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66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유동부채. 이런 거 나오면 꼭 이렇게 푸세요. 어떻게 푸시냐면 컨트롤 F.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가셔서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이라고 있죠. 거기 가셔서 컨트롤 F로 푸세요. 1번에 보시면 선급금 당좌자산, 정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지급금도 당좌자산, 4번에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요런 거는 그냥 무조건 컨트롤 F로 쳐서 하세요. 그게 제일 안 틀릴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67번 푸는 방법은 총 3가지라, 아니 총 2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외워서 푸는 거. 우리 이거 외웠잖아요. 이익잉여금에 이익준비금하고 끝에가 뭘로 끝난다고요? 적립금.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그 다음에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아니면 컨트롤 F로 하시면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입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68번은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거 요번 주에 배우는데 요 문제는 결산 관련된 겁니다. 뭐 관련된 거라고요? 결산.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연. 손익의 정리랑 2연에다 밑줄 치세요.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요번 주에 결산할 때 자세하게 볼 겁니다. 아마 요 속도로 나가면 한 수요일쯤 볼 것 같아요. 아니, 수요일이 아니라 목요일. 수요일은 빨간 날이니까. 그래서 일단 거기 보시면 우리 그 회계에서는 마감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산부채 자본.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이월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차기가 언제죠? 내년이죠. 그래서 내년으로 넘겨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채는 빚이잖아요. 올해 못 갚으면 언제 갚아야 돼요? 내년에. 그래서 올해 못 갚고 땡이면 얼마나 좋아요. 1월 1일 날 몇십억 빚진 다음에 실컷 쓰고 12월 31일까지 도망 다니면 되잖아요. 실상은 그게 아니죠. 올해 못 갚으면 내년에 갚아야 되고, 내년에 못 갚으면 그 이후에 또 갚아야 되고,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빚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올해 못했으면 내년에 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하고 비용은 손익에 대체해서 내년에는 0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수익하고 비용은 올해로 끝나는 거예요. 이어지는 게 아니고 뭐 올해 얼마 벌었다, 올해 얼마 썼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이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올해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아직 안 배웠어요. 요거는 이제 결산할 때 볼 겁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왜냐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선급금. 선급금에다 밑줄 치시고, 우리 선급금은 요때 쓴다 그랬어요. 계약금. 그래서 계약금에 2가지 있다 그랬죠. 선급금하고 뭐요? 선수금. 그래서 선급금, 선수금은 그 정리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정리할 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계약금 주고받았을 때 그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2번, 3번, 4번은 요번 주에 볼 거예요. 우리 요 파트가 좀 어렵습니다. 결산이. 그 다음에 69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고정비. 그리고 불편하시더라도 항상 문제 풀 때 내용 나오면 전체적으로 한 번씩 더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원가 행태에 2가지 있었죠. 변동비하고 무슨 비 있었어요? 고정비 있었죠. 그래서 총 변동비는 증가한다.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그 다음에 총고정비는 일정하다. 그 다음에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 다음에 준변동비는 혼합원가라고 해서 변동도 있고 고정도 있고 기본요금.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이고
그 다음에 무슨 형이라고도 나와요. 계단형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시험 문제에. 그래서 고정비 그러면은 말 그대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걸 고정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임차료예요. 임차료가 월세죠. 그래서 월세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의 공장 건물 임차료. 그 다음에 7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총. 총 나오면은 긴 거 적으셔야 돼요. 짧은 거 적으셔야 돼요. 총 나오면은 총은 짧은 거 적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T자 왜 안 나와? 이거 외워서 푸는 거는 확실히 외워주시고 이해하는 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제공품은 여기죠. 제조원가 명세서. 요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나와요.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뭐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 옆에도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기초제공품, 그 다음에 단기총 제조원가, 그 다음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제공품. 그래서 총이 거기 보시면 얼마라고 되어 있죠? 100만원. 그 다음에 기말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5만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것만 갖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럼 하나 더 그려야 돼요. 제품. 그래서 하나 그릴지 두 개 그릴지 헷갈리시면 일단 하나 그려갖고 답이 나오면 그걸로 구하시면 되고요. 안 나오면은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그래서 기초제품, 그 다음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그 다음에 우리 팔리면 뭐라 그런다고요? 매출원가. 남으면 기말제품. 그래서 여기부터는 산수잖아요. 기초 10, 그 다음에 기말 20, 원가 80.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여기가 90. 그러면 여기도 90.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15만원. 그래서 4번인데 4번에 초점 잡으시면 안 돼요. 요건 T자만 그리실 수 있으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게 그냥 이거예요. 그려서 구할 수 있냐 없냐. 딴 거 없어요. 다음에 7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보조부문. 요 문제는 요거죠.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직접, 그 다음에 단계, 그 다음에 상호. 그리고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그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제가 항상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시험 볼 때마다 내용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용역수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직접 배부법. 그리고 원가액에는 원래 이렇게 돼요. 원가액에는 그냥 잘해온 사람이 하나라도 더 맞게끔 시험 문제 자체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7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원가의 3요소. 우리 원가에 몇 요소가 있어요? 3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있었죠.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그래서 정답은 2번의 외주가공비. 그래서 외주가공비는 외부 업체한테 맡기는 거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7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종합원가. 73번 내용은 앞으로 제가 엄청 많이 적을 거예요. 근데 왜 많이 적냐면 그냥 잘 나와요. 요 파트 자체가.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얘는 꼭 나올 때 두 가지로 기억하셔야 돼요. 개별은 비싼 거, 그 다음에 종합은 뭐 한 거요? 저렴한 거, 싼 거. 일단 요것만 기억하시면 그 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어본 게 종합으로 가장 적절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뭐한 거 찾으시면 돼요? 저렴한 거. 그래서 1, 2, 3, 4 중에서 제일 싼 게 유리병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4번입니다. 그래서 시험 때는 그렇게 푸는 거고, 연습 때는 꼭 나머지 정리까지 다 하세요. 그래서 납품종, 소량, 주문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완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데 언제까지 정리하시냐면 정리 안 해도 기억날 때까지 계속 정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억나면 정리할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7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입세 공제. 근데 이 문제 나오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게 꼭 요거 나오면은 저걸 찾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공제되는 거. 이렇게 나오면은 이걸 찾는 게 더 편해요. 불공. 왜냐면 공제되는 거 종류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불공은 우리가 외운 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시험에서는. 그래서 불공으로 찾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우리 불공에는 접대비, 그 다음에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그 다음에 비용업용, 소용 승용차. 몇 cc는 제외요? 1000cc. 이래 시간 없어졌어. 이하 제외, 경차 제외, 8인승이야.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 이렇게 해서 찾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정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왜 안 되냐면 여기 있잖아요. 면세. 3번도 있죠. 여기 뭐라고 있죠? 토지. 4번은 왜 안 되냐면 일반 영수증입니다. 우리 증빙에 4가지 있잖아요.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래서 1번이 되는 이유는 세금 계산서라 되는 거고, 4번이 안 되는 이유는 일반 영수증은 국가에서 인정 안 해요. 아무거나 갖다 주고 나 돈 냈으니까 세금 빼주세요 그러면 국가에서 뭐라 그래요?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7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금계산서. 요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금계산서는 이분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업자들. 그 다음에 보시면 일단 첫 번째 택시. 택시는 사업자가 타요, 소비자가 타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타죠. 그래서 얘는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업종이에요. 그래서 택시 타고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이러면은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못 끊어준다라고 할 겁니다. 원래 법자처에서 끊어주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택시 밑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뭐 적으시냐면 여객운송업. 여객운송업에서는 전세버스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해요. 나머진 다 안 돼요. 여객운송업이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얘만 발행할 수 있어요. 무슨 버스만이요? 전세버스. 전세버스가 무슨 버스죠? 관광버스. 그래서 관광버스에 보면은 뒤쪽에 전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전세버스는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대절해서 가는 경우도 많죠. 학교들 이런 단체에서 대절해서 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전세버스는 이제 소비자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소비자보다는 그런 단체나 회사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얘는 되게 해주고 나머지들은 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시면 안 돼요. 대한항공에 전화해갖고 세금계산서 주세요. 그러면은 못 받습니다. 왜냐면 법에서 전세버스 빼놓고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말래요.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종종 나오니까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2번에 소매업 밑에다가는 요거 적어주세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 가능. 요구하는 경우 가능.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줘요. 그래서 요거는 전제 조건이 좀 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매업자는 이분들하고 거래를 해요. 누구랑요? 소비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 사는 것들이 대부분 무슨 업이에요? 소매업이에요. 그래서 살 때 그냥 돈 주면 영수증만 줍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소매업체에 회사들이 와서 물건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안 삽니다. 왜 그러냐면 소매업이 비싸요. 도매업자보다는. 그래서 비싸서 잘 안 사는데 진짜 급할 때에 어쩔 수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제 소매업자한테 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살 때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금계산서 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발행을 해줘야 되고 아무 말 없으면 발행해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면 도매업자는 이분들이 누구랑 거래하죠? 소매업자랑 거래하잖아요. 그래 업자들끼리 거래하니까 뭐 발행해줘야 된다?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리고 미용업. 미용 관련된 쪽도 대부분 다 소비자랑 거래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업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용실 가서 머리 하신 다음에 세금계산서 주세요. 그러면은 못 줍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에 7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당좌자산. 요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 컨트롤 F로 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나와요. 선급금하고 미수수익은 컨트롤 F로 찾으시면 당좌자산이라고 나오는데 3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이걸로 찾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 외울 때 이렇게 외웠잖아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근데 얘로 치면은 안 떠요. 컨트롤 F로 찾으시면. 그래서 그럴 때는 요걸로 찾으시면 돼요. 뭘로요? 현금. 그러면은 당좌자산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 투자유가증권은 거기 써 있잖아요. 투자라고. 그러면 이거 무슨 자산이에요? 투자자산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투자 유가 증권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F가 저거는 아니에요. 뭐는 아니냐면 이게 100%는 아닙니다.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77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가 밑줄 치시냐면은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그래서 우리 요거 외운 적 있죠? 순매출액. 그래서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출 할인.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요 문제하고는 상관없지만 항상 그 정리하실 때는 같이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순 매입액은 총 매입액 플러스 부대비용 마이너스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입 할인.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플러스 순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체.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은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그래서 77번의 정답은 3번. 78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골뱅이. 골뱅이 나오면 단가예요. 요게 뭐라고요? 단가.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거기 보시면 1,000원짜리를 1,200원에 팔았어요. 맞죠? 그러면 얼마 이익 났죠? 200. 그 다음에 몇 주 팔았어요? 100주 팔았어요. 몇 주 팔았어요? 100주. 그러면 100주에 200원이면 얼마 이익이에요? 2만원. 그래서 2만원 이익 몇 번이요? 1번.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 팔았으면 처분 이익, 싸게 팔았으면 뭐예요? 처분 손실. 그거에 맞춰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9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대손충당금. 그래서 보시면 우리 대손충당금 나오면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손상각비랑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 그래서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온 판매비와 관리. 시험 문제의 90%는 이거 나와요. 제가 얘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놈의 10% 때문에.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올 때 밑에 거 나오거든요. 근데 밑에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시험 볼 때까지 한 문제 볼까 말까예요. 워낙 안 내서 이쪽 거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밑에 것까지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 보시면 100만원을 못 받게 됐어요. 거래처가 파산돼서 100만원을 못 받게 됐는데 지금 현재 충당금이 얼마밖에 없죠? 40만원밖에 없죠. 그래서 충당금은 40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못 받는 돈은 얼마 못 받는다고요? 현재 100만원.
그러면 얼마 부족하죠? 60만원 부족하죠? 네, 부족한 것만큼 채워줄 때 매출 채권은 위에 거,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아니면 밑에 거. 그래도 지금은 매출 채권이니까 무슨 삼각비요? 대손 삼각비. 얼마요? 60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몇 번 나오죠? 그러면은 저기 3번 나오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무슨 법을 쓰기 때문에 보충법. 그래서 모자른 것만큼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8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업이익. 그리고 요거는 빨리 외워주셔야 돼요. 요건 추가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공식을 외우시던가 위치를 기억하시던가. 왜냐면 이거 잘 냅니다. 시험 때. 이거 되게 잘 내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요걸 외우시든가, 아니면 또 하나는 프로그램 들어가시면 제 거 보셔도 돼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전기분 손익계산서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 전기분 손익계산서 들어가시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주셔야 돼요. 공식을 외우시던가 아니면은 기억을 해주시던가.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이 시험 문제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물어보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식 아느냐,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 구별할 수 있냐, 판매비냐 영업외냐, 요거 구별하는 거. 요거 두 가지가 항상 시험 문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앞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계산 과정에서 제외되어야 될 거 물어봤죠? 그래서 기억은 포함돼야 되죠. 여기 있으니까. 매출원가. 그 다음에 니은은 포함이에요. 왜냐면 종업원의 복리후생비는 800번대잖아요. 800번대가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갔냐, 이자 비용은 영업 외예요. 그래서 얘는 제외. 그 다음에 건물의 감가상각비도 800번대예요. 왜냐면 우리 건물이 있어야 거기에서 사고 팔 거잖아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기부금도 영업 외예요. 왜냐면 우리가 기부하는 목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업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기부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좋은 일에 쓰는 거지. 그리고 본인 회사 이미지 관리하는 거지, 솔직히 회사에서 요거랑 관련은 없잖아요.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거랑은. 그래서 영업 외. 그 다음에 유가증권 평가손실도 영업 외예요. 왜냐면 우리 회사는 유가증권 사고 파는 회사예요. 재고자산 사고 파는 회사예요. 재고자산이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미음, 비읍해서 4번인데 항상 설명드리지만 4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얘기하는 게 저거예요. 공식 아느냐,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랑 영업에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항상 그거 물어봅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쪽지 시험 본 거는 그나마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도 계속 외울 게 조금씩 생겨요.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8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입, 매출, 이익. 그리고 앞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81번 안 풀었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81번 먼저 풀게요. 예. 우리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그랬죠? 원가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건 시예요, 후예요? 후에.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82번은 거기 매입, 매출, 이익에다 밑줄 치시고요. 요거 맞추시려면 공식 두 가지가 기억나야 돼요. 일단은 매출 총익 순매출액 마이너스 무슨 원가요? 매출 원가.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어떻게 구하죠?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체. 그래서 보시면 요거 적은 다음부터 산수예요. 보실래요? 거기 매입액 얼마라고 써 있어요? 780. 여기에다 얼마요? 780. 매출액 얼마라고 써 있어요? 1000. 그래서 매출액에 1000. 이익에 얼마라고 써 있어요? 250. 제가 한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공식 적은 거랑 그 다음에 그 글씨 맞춰서 적은 거. 그러면 1000에서 얼마 빼면 250 돼요? 750.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750. 그러면 780에서 얼마 빼면 750 되죠? 30. 그래서 몇 번이요? 4번. 끝. 계산 문제 못 푸시는 분들은 다 똑같아요. 100명을 데려다 놔도 변명이 다 똑같아요. 공식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못 풀어요. 계산 문제는. 맞잖아요. 공식에 맞춰서 푸는 게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 안 풀리신 분들은 빨리 공식 외우고 거기에 맞춰서 대입하는 연습하세요. 그러면 늘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8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가수금. 우리 가수금의 뜻이 뭐죠? 수금을 했는데 내용을 모르는 거. 그래서 분개하면 이렇게 돼요. 차변의 현금, 그 다음에 대변의 가수금. 가수금은 부채예요. 왜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잘못 보냈는데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확정될 때까지는 네 돈인지 내 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채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돈 들어왔는데 내용을 알 때 쓰는 거예요? 모를 때 쓰는 거예요? 모를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계정은 일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일시적인 계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예요. 현금 과부족이랑 가지급금이랑 가수금. 더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 시험에는 요거 세 가지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거래처나 거래금액 계정 과목 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현금이 입금되면 가수금 계정 차변이에요, 가수금 계정 대변이에요? 가수금 계정 대변이죠. 제가 이거 일부러 분개한 거예요. 왜냐면 가수금 계정은 어느 변에 나온다? 대변에.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 거래처나 거래금액 계정 과목 등이 분명해지면 대체시켜야 됩니다. 대체가 뭐냐면 바꾸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모를 때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게 되면은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그러니까 말장난을 치면, 근데 83번 같은 경우에 쉬운 문제 아니에요. 왜냐면 지문 읽으면 3번 맞는 말 같아요. 근데 현금이 차변이고 가수금은 대변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8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인건비. 우리 원가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그래서 재료비는 말 그대로 재료와 관련된 돈이고 노무비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세요? 2번. 그래서 사자 중에 노무사라고 있잖아요. 노무사가 요런 거 관련된 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다쳤거나 아니면 뭐 이제 4대 보험 뛰거나 뭐 그런 거 관련된 거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의 노무비. 8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짧은 걸로 쓸게요. 긴 거 말고. 우리 보시면 제공품에다 제가 이렇게 적죠. 제조원가 뭐요? 명세. 그래서 기초제공품 단기, 아이고 왜 이래,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이 뭐예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기초제품, 단기제품 제조원가, 그 다음에 팔리면 무슨 원가라고요? 매출원가. 남으면 기말제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손익계산서 작성 시 어떤 항목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무슨 원가 구하려고요? 매출원가.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86번. 요거는 외워서 푸는 문제 아닙니다. 86번은 이해해서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저기 배부하는 기준. 그래서 배부하는 기준 나오면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저는 이제 연관성이라고도 설명을 드리는데 86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계장치. 그러면 1, 2, 3, 4번 중에서 항상 그리고 답 찾으실 때는 가장 맞는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장 적당한 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 2, 3, 4번 중에서 기계하고 관련성이 가장 높은 거 그러면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죠. 기계장치 작업시간. 그래서 왜 기계장치 작업시간이 가장 많냐면 감가상각비라는 건 쓰면 쓸수록 쓰면 쓸수록 값어치가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감가상각비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오래 사용하면 오래 사용할수록 가치는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물건 살 때 일반적으로 아닌 것들도 있긴 있어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비싸지는 것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물건들 보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치가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거를 이제 비용 처리하는 걸 감가상각비라고 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하고 연관성이 높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요거는 외워서 푸는 문제 아니에요. 그냥 문제 읽고 요거는 어떤 거랑 연관이 많을까. 그리고 이거 잘 나옵니다. 건물 나오면 무조건 면적이에요. 그래서 뭐 건물 관련돼서 올해에도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 어쨌든 건물 관련돼서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있으니까 건물 관련된 거 나오면은 무조건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관리비도 면적이 크면 관리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관리비도 그렇고 면적하고 좀 관련성이 많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7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단기 총. 단기 총이라고 있습니다. 총 나오면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제공품 제조 원가 명세서, 기초 제공품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리고 실무 가시면 이런 거 다 컴퓨터가 해줍니다. 저희가 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공식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말은 20. 우리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얼마 부족하죠? 75만원.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 이제 공식 같은 건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전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회사 다닐 때 직장 상사가 뭘 가르쳐는 주는데 본인도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냥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답이 나온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 드냐면 내가 저 인간한테 배울 게 있을까? 그러니까 뭔가 가르쳐 주려면 본인이 어느 정도 틀은 알고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뒤에서 욕밖에 안 해요. 왜냐면 결론적으로는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넣은 거 갖고 컴퓨터가 계산해서 한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전 그런 직장 상사 몇 번 만나봤는데 무슨 생각 드냐면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만두는구나. 그리고 사회생활 오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답은 아닌데 대부분 회사 가보면 제가 가는 회사들도 거의 다 그랬어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때려칩니다. 그 회사. 대부분 오래 남아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회사들이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저도 이거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바뀔 거예요. 누가 오래 남냐면 저기 사장님한테 잘 비비는 사람들. 일명 파리가 오래 남습니다. 대한민국 회사 그런 특히 중소기업들은 그런 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보면 되게 오래됐대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나이가 많아서 딴 데를 못 가시거나 아니면 위에 직장 상사한테 잘 보이는 사람들만 대부분 오래 남고 아닌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데는 거의 다 그랬어요. 일 잘한다라고 소문나면 얼마 후에 안 보여요. 그만두고 딴 데 가 있어요. 왜냐면 잘 비비는 사람들이 일 잘하는 사람들을 내쳐요. 어떻게든. 왜냐면 저 인간이 오래 있으면 내 목숨이 위험하니까. 중소기업들이 특히 그런 게 좀 있어요. 아닌 회사도 있어요. 근데 제가 다닌 데들은 10군데 다니면 한 7, 8군데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일을 가르쳐 주시더라도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88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원가. 요건 센스로 푸는 겁니다. 우리 이건 알아야 돼요. 제조원가는 500번대죠. 맞죠? 몇 번대라고요? 500번대. 그래서 공장, 생산, 뭐 조립 요런 쪽이 이제 500번대고 판매관리비는 몇 번대죠? 800번대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여서 뭐 판매 관리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판관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얘기해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다 800번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사, 사무실, 영업부, 영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판매 관리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수출. 요건 이제 앞으로 자주 보실 건데요. 수출은
영세율이에요. 무슨 율이라고요? 영세.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뭘로 먹고 살아요? 수출로 먹고 삽니다. 근데 지금 올해 힘들다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어요. 수출보다 뭐가 늘고 있어요? 수입이 늘고 있어요. 네. 수출을 만약에 100억 한다 그러면 수입은 100억 이상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좀 힘든 시기가 이제 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계속 그 얘기 나오잖아요. 애 안 낳고 있다. 부동산 값 떨어지고 있다. 삼성도 힘들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또 이럴 때 잘 버티면 기회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 좋은 거 있다가 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저께 와이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로또 1등 3장 되고 로또 3등 2장 됐다 그랬잖아요. 와이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주고 20억 남았대. 부럽다 그랬고 제가 딱 한마디 했죠. 부러우실 시간에 로또를 사시라고. 일단 뭔가 행동을 해야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저희 와이프 맨날 저한테 그러거든요. 오빠 나는 1등 될까봐 로또를 못 사겠어. 그러면 속에서 조용히 해라. 왜냐면 난 맨날 사도 5등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가 일어나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가만히 집안에서 로또 1등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로또는 안 사. 그럼 1등이 되냐고요. 뭔가 액션을 취해야지. 그 다음에 영세율 나오면 제가 이렇게 많이 써드릴 거예요. 완전 면세제도라고 하고요. 왜냐면 왜 완전 면세제도라고 하냐면 안 내요. 0이니까. 근데 환급도 받아요. 그것도 무슨 환급 되냐면 조기 환급이라 그래서 15일 이내에 돌려줍니다. 15일 이내에 돌려주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요거 관련된 거예요. 뭐 관련된 거예요? 수출. 그래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을 주니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국가라는 곳이 절대로 공짜로 해주는 건 없어요. 뭔가 혜택을 주는 이유는 다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출하는 회사한테 혜택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영세율이에요. 그 다음에 90번은 법인이면 1번이고요. 개인이면 3번이에요. 설명은 드릴게요. 법인이면 1번, 개인이면 3번. 그래서 우리 요거는 아마 전산세무 하게 되면 외우기 싫어도 외울 거예요. 일기 예정은 1월 1일에서 언제까지요? 3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신고 및 납부는 4월 25. 그 다음에 일기 확정은 4월 1일에서 6월 30. 신고 및 납부는 7월 25. 그 다음에 2기 확정은 7월 1일에서 9월 30. 신고 및 납부는 10월 25. 2기 확정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신고 및 납부는 1월 며칠이요? 25일까지. 이렇게 이제 1년에 4번 신고를 하는데 우리 저번에 이거 외웠었죠. 개인은 예정 고지 납부를 해요. 그래서 고지 납부하기 때문에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몇 분의 몇만큼 된다고요? 2분의. 그 다음에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날라온다 안 날라온다? 안 날라온다. 그리고 저기 시험 때 부가가치세 신고 물어보면 무조건 25일로 끝나야 돼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일단 몇 번은 아니에요. 2번하고 4번은 아닙니다. 무조건 부가세는 25일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빈 공간에다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뭐 적어주시냐면 폐업. 요거 전산세무 2급에서 가끔씩 이론에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폐업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연말에 폐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폐업하면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폐업하는 달에 25일까지 신고하래. 그러면 연말에 신고하는 사람은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연말에 폐업하면. 왜냐면 이미 25일이 뭐 했으니까요? 지났으니까.
그래서 법에서는 25일 날 신고는 해야 되는데 예, 월 말에 폐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다음 달 며칠까지 25일까지만 뭐해라? 예, 신고해라. 그래서 망한다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장사 안 된대. 그러면 그냥 때려쳐. 예, 폐업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장사하시면 폐업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출 받은 거 있으면 대출금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폐업했다 그래서 끝이 아니고 그 폐업 관련된 세금도 다 납부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임대한 곳이 임차 들어간 곳이 원상복귀 조건이 있어. 그러면 거기 문 닫을 때 원상복귀도 또 시켜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망하는 것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처럼 이제 직장 월급쟁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월급쟁이가 속 편해. 근데 속은 월급쟁이가 더 편해요. 왜냐면 월급쟁이는 회사 다니다가 다니기 싫으면 그만두면 땡인데 사업이라는 건 그만두더라도 마무리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뭐는 있냐면 장사가 잘 될 때에는 당연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좋아요. 왜냐면 월급쟁이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하나 대충 하나 한 달에 받는 돈이 어떻죠? 정해져 있죠.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면 가져가는 게 더 많기는 하잖아요. 예, 그게 장점이지 솔직히 그거 빼놓고는 제가 봤을 때 특별한 장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된다라는 전제하에는 당연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좋고 그게 아니면 월급쟁이가 속은 편하긴 한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하면. 그래서 정답은 이제 법인이면 1번이에요. 왜냐면 법인이면 여기로 들어가거든요. 10월 며칠이야? 25일. 근데 개인이면은 3번이에요. 왜냐면 개인은 일반적으로 몇 번에 한 번씩 신고해요? 6개월에 한 번씩 신고를 해요. 왜냐면 3개월 동안에는 신고하는 게 아니고 무슨 납부라고요? 고지납부. 그래서 그런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10시 45분에 그 뒤에 거 풀 시간 또 드릴게요.